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가 국내로 송환돼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수십 개의 서류상 회사 만들기, 수표 잘게 쪼개기에 즉석 카레 은박지 봉투까지 동원됐다는 불법 대급 송금 의혹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중국제 정찰 풍선의 이딴 출현과 격추 사태가 벌어지자 미중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소아청소년과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 속에 벌어지는 진풍경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핫 정책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씨의 전 매제이자 쌍방울그룹의 재경 총괄본부장, 쉽게 말해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측의 대북 송금 의혹 전면 부인에 적잖은 배신감을 느껴서 자신의 금고지기 김모 씨의 자진 귀국을 권유했다, 종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자진 귀국을 종용했다면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뜻이죠. 네. 지금 김성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에 협조한다는 게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더 무겁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렇게 자백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 선에서 입 맞춰서 정리하자, 이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또 뭐 검찰도 특수통 검사들은 그런 거를 거의 직감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더 큰 걸 숨기기 위해서 이 정도를 자백하는 건지 진짜 회개하고 자백하는 건지는 보면 알거든요. 네. 저는 뭔가 뒤에 숨기는 것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차원에서 김성태의 어떤 그 일사불란한 지위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통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줄곧 내 개인 돈을 줘도 준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이 시간에도 우리 고평론가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참 불법 송금 의혹들이 사실로 속속 확인되는데 이 수법이 참 기기묘묘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도가 된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슨 회사 임직원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그야말로 이 범죄 집단들이나 할 그런 수법들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책갈피에다가 달러를 숨겨서 나간다든지,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포장지에 무슨 즉석 카레 그릇을 비우고 거기다 집어넣었다든지, 그 속을 비워가지고 넣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알루미늄 포장지인 즉석 카레 봉투까지 동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런 이제 똑같은 건 아닌데 저 안을 펴면 은박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그 달러 소지하고 나가는 거가 무슨 수십억 달러라면은 적발이 되지만, 이렇게 조금 쪼개서 불법 으로 갖고 나갈 경우에 이걸 일일이 다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검색대에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아마 그 검색대를 비교적 쉽게 통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일단 범행에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해서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뭔가 이거 걸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차 외환관리법 위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이 북한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외환관리법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중범죄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뭐 횡령이니 배임이니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북 송금도 처음에는 그냥 외환관리법 정도라면은 뭐 감당한다 이 정도 생각이었을 건데 네네.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성태 개인 돈이 아니라 쌍방울 회사 돈이 갔다면 김성태 개인뿐만 아니라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거의 회사는 문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고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게 회사 존폐가 걸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데에서는 그냥 나 저 한 몇 년 살고 나올게. 너네들 잘하고 있어. 이게 통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전혀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겠다. 내가 북한에 돈은 줬는데 내 개인 돈이다. 제재하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내 개인한테는 해라. 그러나 그룹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사는 좀 살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금고지기를 자진 귀국시켜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김성태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여기에 맞춰서 좀 진술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임직원으로 유장을 해서 책갈피, 뭐 카레봉투, 네. 게다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들고 나가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수십 개 만들고 그렇습니다. 또 이 여기 보면은 수표를 10만 원권으로도 이게 네, 쪼개고 예. 또 세탁하고 네. 참 애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경우에 이제 특수통 검사들은 되게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네네.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다음에 돈이 어디에 쓰여졌냐. 이거 두 개를 밝히면 네. 이 과정에서 관계됐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도 이 금고지기 이 김모라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고 돈을 어디로 어떻게 썼냐도 이 금고지기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경총괄 본부장이니까 그 내역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 다 이것을 현금화하고 달러로 바꿔서 북한에 준 것과 별도로 네네. 그 달러로 북한에 준 거 외에 한 200~300억 원 정도가 현금화됐거나 또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로 쪼개기로 이렇게 해서 뭔가 처리가 된 것 같다는 거거든요. 현지 환전상도 자꾸 이렇게 드나들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을 북한에 줬을 리는 없고 우리나라 10만 원권 수표를 북한에 줬을 리도 없어요. 몰라요. 혹시 그거 가지고 간첩 내려보내서 공작하라고 공작권으로 줬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줬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거는 정관계 로비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될도 용도가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김성태가 그야말로 자기 사업과 자기네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방위로 뭐 가리지 않고 뭐 정말 겁도 없이 북한 사람들 만나서 뭐 송명철이 같은 이 아주 서열이 높은 자한테도 막 돈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관계에 자기들 사업에 필요한 정관계 인사들한테 로비하는 걸 뭘 그 망설이고 거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200~300억으로 추정되는 현금화된 비자금 그리고 10만 원권 수표 이 부분은 사실은 북한 관련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더 강하게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고평론가의 개인적인 분석이셨고요.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국내로 또 송환이 됐는데 네. 이 사람 특이한 게 서류 뭉치와 함께 휴대전화를 6대나 갖고 있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왜 그거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 금고지기 김모라는 사람은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이 재정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가.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수행비서였던 박모라는 사람은 보면 사진에 지금 나오니까 보면 여기 이제
클래픽에도 있습니다만. 저 그냥 비서 같이 안 보이잖아요. 머리가 좀 짧은 게 이제 흔히 새칭 말하는 뭐 그런 용어 있어요. 김치와 함께 말하는 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 박모라는 사람은 저 김성태와 거의 그 파트너 관계였던 것으로 네. 그렇게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쌍방울을 그 김성태가 M&A에서 그 인수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인수한 회사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행 비서가 아니고 뭐 경호 겸 수행 겸 거기에 사업 파트너이면서 아마 이 쌍방울 사업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정보, 이게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요즘 IT 세상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내에서 쓰던 것과 외국에 나가서 필요해서 만든 것들까지를 전부 다 이 박모라는 사람이 갖고 거기에다 주요 서류까지 갖고 도망을 가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모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금고지기 김모라는 사람의 입에서 또 거의 파트너에 가까운 박모. 이 박모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김성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폭발력이 크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저 박모 씨가 가져온 6대 중에 한 대는 네. 김성태 전 회장 건데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됐다고 하니까 지금 네.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한국에서의 통화 내역 상대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북한에다가 돈을 준 시점이 2019년 그 초부터 11월, 12월로 집중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사용됐던 이 폰은 그 이후에 교체한 폰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19년 상황이 그 아주 사실적으로 확인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통화 내역은 그 휴대폰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받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조회하는 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개 요즘은 뭐 휴대폰을 이제 갈게 되면 다 모든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9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폰이라 하더라도 중요 정보는 19년 이전 거라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하고 4차례의 그 통화를 했다. 확인된 건 그렇죠. 확인된 거는 네.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지만 건네줘서. 건네줘서 통화를 했다가 4차례가 지금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4차례뿐이겠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선 확인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5개 폰은 뭐냐? 이거는 바깥에서 도망 다니면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이나 또는 입맞추기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나머지 5개 폰에서도 이제 포렌식을 하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멸 과정과 입맞추기 과정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뻔히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쓰던 폰 계속 썼겠어요? 누군가한테 뭘 지시하거나 누군가하고 나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쪽은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만약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면 그렇죠. 뭔가 새롭게 개설한 대포폰 같은 거 이른바 이런 걸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용됐던 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개 모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외교장관하고 만나서 이제 이 회담을 하면서 이 북한으로 보낸 대북 불법 자금에 대한 단호한 한미 공조 조치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면 네. 애초에 명목은 뭐라고 붙였건 결국은 이 김정일 집단한테 그 돈이 이제 도달할 텐데 네. 그러면 그 돈은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돼 왔다고 지금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라는 이 무기 개발에 사용됐고 또 하나는 이 김정은 체제의 통치 자금으로. 이른바 뭐 선물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자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무기건 로켓 미사일 개발이건 간에 결국 우리 목숨을 노리기 위한 무기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죠. 미국도 뭐 무기를 개발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그 북한 봉쇄를 그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일하게 중국만이 자신의 우방국이고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숨통을 완전히 끊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업인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그 북한이 거의 이제 질식 상태까지 가면서 이제 항복을 하고 나올 그 무렵에 그 숨통을 열어주는 대북 송금을 불법적으로 했다. 네.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는 뭐 어떤 그 사법적 조치가 가해질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그 국기를 완전히 흔드는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진 장관이나 블링컨 국무장관이 입을 모아서 이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평론가께서 앞서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위력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게 만약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오면 네. 강력한 제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수사와 연관된다면 네. 어떤 파괴력을 지닐까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무부가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뭐 처음에 수사 의도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우리 검찰이 판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순서를 보면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검찰이 지금 깊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 사실을 미국 정부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이제 미국이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이상 이제 우리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제 금고지기 김모 씨, 이 박모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와서 우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본인들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실체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짧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주시죠. 어떻게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피해서 쌍방울 그룹이 피해받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횡령이나 배임으로 김성태 또는 김모 박모라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면은 이제 양형에서 여러 가지 또 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아주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네. 지금 수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이미 이렇게까지 된 이상 대북 송금의 쌍방울 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히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걸 대충 해서 넘어가면 우리 미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미 두 나라의 외교 국무장관이 공식적인 언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성태 일당의 생각은 그들의 달콤한 뭐 희망일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 자체는 국면을 훨씬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와 국제 문제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물쩍 갈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소식은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휴런호. 이게 5대 호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크고 세계 담수호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호수입니다. 이 상공에서 또 미확인 물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제 정찰 풍선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전투기가 또 날아서 격추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난 8일간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격추라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중국이 도대체 몇 개를 보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 격추한 걸 보면은 12km 상공에서 발견돼서 격추가 된 거거든요. 꽤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그 항공기가 이제 그 비행하는 그 높이인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격추하는데도 사실 그 군사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이게 그 자기 나라 상공을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직 그 중국의 그 정찰 비행체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없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우리가 놓쳐버렸는지 네네. 이것도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체 40개 국가에서 이 중국 정찰 비행체가 활동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40국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국 영공을 비행하다가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다른 나라에도 이게 날아다녔다. 네. 이것이 탐지됐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악이 된 정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공유하는데 비공개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몇 개를 어디다 보냈는지를 그 비밀로 하듯이 미국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중국한테 알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알려야 될 동맹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한테는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상공에도 중국 정찰 비행체가 왔다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공유받겠네요. 그렇죠. 또는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도 아마 공유받을 겁니다. 네, 우리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그 군사 동맹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체를 띄워서 정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네. 중국이 그 사드 기지 가지고서 몇 년 동안 우리 기업을 그 괴롭히면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한국군의 그 이 상황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상황, 네. 특히 뭐 정찰 자산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것은 중국의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입수하고 싶어하는 정보일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미국 본토의 군사 정보보다 자기들 바로 턱 밑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정보를 훨씬 더 아마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네네. 그래서 시도가 아예 없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거나 또는 이미 시도하고 갔는데 우리가 몰랐고 미국도 몰랐거나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한미 그 긴밀한 그 협조 관계 속에서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확인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격추해서 F-22가 12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네. 있는 유일한 전투기니까 그 첨단 네. 전투기 띄워서 네. 수억 원짜리 미사일 쏴서 떨어뜨려서 수거해 보니까 네. 서방 부품들이 실제로 사용됐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 영어 글자가 쓰여 있는 부품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잠재적군인 중국에 그런 전략 물자나 무기를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조치를 위반한 거니까 미국 재무부의 강력한 아마 제재 대상으로 이 기업들이 바로 그 집행이 될 겁니다. 네네. 이 풍선에는 정보 수집이 얼마든지 가능한 다중 안테나가 있었다고 하니까 안테나까지 확인됐죠. 네,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게 변명만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네요. 사실 중국은 이제 도둑질하다 들킨 꼴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제 중국의 그 국방부, 네. 중국 군에서 운영하는 군사정찰 비행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야말로 가상적국인 미국 상공과 또 여러 나라 상공을 다니면서 군사정보를 수집하다가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아주 심한 도둑질하다 들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국이 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적반하장 전략이죠. 아니 왜 민간기를 너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격추시키냐. 네. 억울하다. 이러고 이제 떼쓰고 고집 부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니 뭐 민간 풍선 하나 떨어뜨리는데 무슨 F-22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높은 상공을 정확하게 요격하기에는 현재 F-22가 가장 적합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상공을 보유하는 일반 그 이 전투기의 일반적 제형이 F-22입니다. 그러니까 랩터. 예. 예. 그러니까 저 풍선처럼 보이는 비행체라고 해서 일부러 저 10년 전에 쓰던 비행기 띄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해요. 예. 예. 미국의 영공방어는 F-22가 주력기입니다. 그래서 F-22가 출격한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격추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짧게 이제 이게 북한이
이런 중국제 정찰 풍선의 네. 이 파동을 지켜보면서 이미 벤치마킹을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 말씀 주시죠. 북한이 뺏기려고 하는 유혹이 상당히 클 겁니다. 네. 저거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천만 저거를 원이면. 하나 격추시키려면 엄청난 비용과 또 우리 군 전체의 어떤 긴장 수준이 높아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이른바 비대칭 전력인데요. 네. 뭐 글라이더 하나 떠더라도 우리 군 전체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난번에 있던 무인기 몇 대 뜯는 것 때문에 우리 군 전체가 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출동해야 되니까 이 긴장도가 계속 높아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진짜 유혹을 느끼는 걸 텐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격추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에도 북한이 만약에 그런 유혹에 빠져서 정찰 비행체 같은 거 풍선 형태의 이런 걸 띄운다고 하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을 한미 여러 공조? 차례 예. 이제 격추도 해본 또 이 추적도 해본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수습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15K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F-22 랩터도 우리나라 상공에 전개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노하우를 받아서 우리도 한미 공조로 탐지하고 격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고성국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뜨거운 정책 순서입니다. 인구 절벽이 심해지면서 저출산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소아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역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진료를 보기 위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간다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는데 영상으로 먼저 그 심각성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인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에다 또 불순한 요즘 날씨에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당연히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파도 진료받을 곳이 없다. 실제로 이제 최 변호사도 이제 10대 자녀 키우고 있으신 네.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실황이? 지금 현재 소아과를 진료받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오픈런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일요일이었죠. 예. 5일이었는데 오전에 9시 진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그날 600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인천에서 온 아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인천에서 구로구까지 왔느냐 물었더니 휴일에는 인천에서는 봐주는 병원이 없어서 네. 구로구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또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600명이 몰리면 볼 수는 있나요, 진료를? 진료를 보는데 거의 진료가 대란이죠.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어서 아이들이 아빠를 안고 있고 아이들은 울고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 예약하고 진료 대기를 하는데 이걸 막상 이제 인터넷 사이트, 예매 사이트가 열리면 매지는 10분 아니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야간 진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병원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예. 이게 7시에서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데 이게 10분 만에 예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분 만에 예약이 종료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상급 병원들인 대학병원들에서 야간 진료들을 속속 그만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 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순차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이런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당직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전공의들이 야간 당직을 예. 했는데 전공의들은 이제 야간 당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교수님들 아니면은 전문의들이 야간 당직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아 청소년과라고 요즘 이제 이름을
이게 확장해서 부르고 있는데 전공의 숫자가 지난 5년간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줄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전공의들의 지원 급감이다라고 해서 이런 10년의 어둠의 터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5년 만에 원래는 100% 충원이었어요. 필요한 충원을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인력이 100%면 17%밖에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80% 이상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5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의 추이를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요. 지금은 뭐 17%를 밑도는. 네, 대단히 심각하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게 왜냐하면 저출산이 됐잖아요. 저출산이 되니까 분만이 줄어들고 아이가 적어지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아청소년과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학회들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중증도라든지 연령별로 수가를 조정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응급과 관련되어 있는 데에서는 전담 전문의 고용을 하는데 병원의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공의와 관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둠의 터널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이 힘든 이런 오픈런들은 지속적으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저한테는 조금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강력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기르자. 번영된 사회, 행복한 가정은 이상적인 가족 계획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식은 충분한 애정과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배우 고은하 씨 모습 저도 오랜만에 네. 보는데 남산도 보이고요. 네. 저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구호가 아주 재밌었어요. 포스터를 보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그게 아주 빵 터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대별로 기억하는 그 인구 포스터가 이 네. 표가 달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유명한 그런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 최단배 변호사가 기억하시는 거는 어떤 대목입니까? 저는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아니고. 네,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한 그런 정책들을 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산의 흔적인 산하 제한이라는 말 자체가 네. 없어졌죠, 지금?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지는 좀 됐는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언제 생겼냐면 1981년에 시행령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중에 하나가 가족 계획을 위한 어떠한 영구적인 피임 관련된 것들을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산하 제한 정책들이 공무원의 업무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32년 만인 2013년도에 정부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죠. 이 시행령을 이제는 없애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던 1982년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법으로는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없앴던 2013년에는 더 이상 법으로는 남아 있지만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하 제한 조항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별로 달라지는 그 인구 정책에 관한 표어나 포스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는 한 반에 70명, 제가 70명일 때 학교를 다녔었고 요새 이제 3, 40명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2부제, 3부제 수업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저도 이부제 수업 했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오후반일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네. 자, 이 문제에 네. 소아청소년과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는 점과 맞물려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죠, 또?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도 산하 제한 정책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폐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스촨성에서는 이제
둘까지는 낳아도 된다. 근데 네네. 부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해.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허용하고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혜택을 부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절벽으로 내려가면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까지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등록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폐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8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맞아요.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스촨성에서도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폐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정책 포스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 화면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포스터를 하나하나 보면 자 우리에게도 저런 시절이 하는 그런 생각이 날 텐데 언제는 한 명만 낳자더니 그리운 옛날이요. 뭐 알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자 유명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흑백 시절이었고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까 최단비 변호사 어린 시절에 이제 보셨다는 거고 저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지금 의미하는 일남일녀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가 지금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작년 기준으로 0.8대도 무너졌다고 네. 하니까 일본이 지금 1.3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0.8이라고 한다면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뭐 둘만 낳자더니 하나만 낳자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인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대라든지 가치관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다 보면은 국가의 경제력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민을 받아들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출산 정책을 적극 장려하는데 장려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0.8의 지금의 출생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위에서 연금 받을 사람이 많은데 연금을 낼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한 사람 이상의 몫을 부담해야 부담해야 되는 된다면 거죠. 큰일이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국방임을 계속해야 된다면 국방의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한 데에서는 국가가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산부인과 문제가 또 심각한데 뭐 이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지금 꽤 지금 속속 늘어나고 있고 의사들도 오히려 뭐 아이를 가지지 마 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출생 여파로 인해서 산과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도 없어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지니까 산과도 없어집니다. 네.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도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네. 부인과만 보는 산부인과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져도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를 가지지 않는 편이 산모를 위해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뭐라 그럴까요? 좀 간접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위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난임 시술 비율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하면 병원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가 계속 밀리는데 계속해서 난임 시술을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가지기 힘들고 아이도 낳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심각한 상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병원, 즉 공공분만병원,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 공공자가 다 붙어 있는 그런 그 병원들을 좀 더 만들겠다 이런 지원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만병원이라든지 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분만병원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데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 공공분만병원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산모들이 조금만 나가면 큰 대형 병원이 있는 도시들이 있고 나는
크고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그 해당 병원에다가 공공병원에다가 수가를 좀 더 인상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당장 그 공공병원장 같은 경우에도 수가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명의로 이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 환자 진료 실적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공공정책 수가가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규용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공공정책 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수가 문제 때문에 사실 전공의도 준다. 네. 그 원인을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은데 이 수가라는 건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수가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진료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많은 지역이라든지 많은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수가를 많이 받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래도 진료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는 공공수가라고 해서 이것을 정부가 좀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가산율이 100%에서 150에서 200%까지 지원을 하겠고 또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손실을 보상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표라든가 정부의 대책이 주로 이 단기적인 것에 이제 우선은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데 전공의가 줄고 산부인과가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게 좀 중장기적인 플랜, 그 비전에 대한 아쉬움이 국민들에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우리가 그렇다면 좀 길게 보고 내놓는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가 같은 경우에도 수가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곳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당과 관련되어서 지금 더 이상은 뭐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대책들은 현재 있는 의료 인력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있는 의료 인력들이 아니라 향후에 의사들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확충을 해야지 여러 곳에서 의사들이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이라든지 뭐 지금 의사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사들의 지원, 의료의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긴 한데 2035년이 되면 앞으로 뭐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5,300명의 의료 인력,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문제를 이제 의제에 올려야 될 때 아닙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에는 25,3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원을 늘리는데 문제는 정원이 늘리면 반드시 지금 필요한 곳에 그런 의사들이 배치될 것인가. 그러니까. 또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강제 배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당근을 제시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단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단비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올해부터는 복권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달라진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